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지 않나요? 트위터 많이 활성화돼 있고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뭐 그리스 뭐 진짜 보면 아고라 광장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랑 지금 바뀐 게 대의제를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이즈가 커져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라 그러면은 유권자가 한 제가 확인해 봤더니 4,300만 좀 넘더라고요. 그럼 4,300만이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매번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의제를 한 건데 근데 요새는 조금 그게 가능해지고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온라인 공간이 IT 기술이 뭐 정보통신 혁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되면서 이제는 뭐 굳이 같이 뭐 안 보여도 다 온라인에서 결국은 뭐 수억 명이 다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한 번에 모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어떤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럼 이제 거창한 얘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봐서 그럼 정당의 위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지하는 정당의 위기는 징후가 뭐가 있어요? 정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불신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국행정연구원 같은 연구원에서 주요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정치 제도 기관들 있잖아요. 뭐 사법부, 검찰도 있고 요새 많이 나오는 뭐 정당도 있고 국회 같은 것들 다 신뢰도 조사하면은 국회나 정당은 항상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 사람들을 제가 좀 옹호하자면은 대변하자면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뭐예요? 보면은 우리 5명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생각의 간극을 좀 좁혀다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좁히려면은 결국은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민의의 전당이라 하지만 결국은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대통령은 결국은 그 싸우는 거를 옆에 두고 행정부니까 이규제큐트 영어로 그렇잖아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되게 뭔가 되게 힘도 좋고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국회는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싸우는 거 보는 거 싫잖아요. 정치가 싸우는 것만 있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워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국회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징후가? 저는 정당의 빈번한 이합 집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나름의 정치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당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1987년에 우리가 이제 영화도 봤죠. 민주화 됐다 그러잖아요. 민주화 된 이후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이름이 지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배출했던 정당은 새누리당이거든요. 지금 그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새천년 민주당으로 나왔어요. 근데 열린우리당 바꿨죠. 한 정당 이름도 살아남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당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소속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거든요. 무당파가 증가하고 반면에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정당에 어떤 뭐 지지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IT 혁명,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정당이 아니어도 굳이 청와대 국민청원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정당 위기의 징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징후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당파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죠? 당 소속 활동,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아니면은 유권자들이 당비를 얼마나 내는가, 그죠? 정당이 당원들에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지표들을 보면 되겠죠. 실제로 보면은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인구수 대비 당원수 변동 추이를 보면은 당원들이 조금 늘긴 했어요. 보시죠. 어때요? 그러네요. 예상 밖인데 솔직히 저는 예. 요즘 뭐 정치적 무관심이 큰 문제라 그래서 예. 당원 숫자가 옛날보다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예.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면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가 만약에 어떤 정당에 뭐 청년 대표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야, 나 요번에 좀 해야 되는데 좀 가입 좀 해줘.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안 할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지 물어볼 것 같은데요.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당원이 뭔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당원으로 활동하려면은 뭐 활동도 해야 되지만 내가 결국 주주로서 그렇잖아요. 당원 그 당의 주인으로서 어떤 컨트리뷰션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내는 당원 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돈이 얼마예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1,800억, 3,300억, 2,500억, 1,580억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자면은 그 당원 숫자, 돈을 내는 당비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고지서가 오거나 아니면 당비를 내라 그럴 때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내지 않는다거나 그죠? 이름만 걸쳐놓은 우리는 그걸 뭐 진성당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비도 내고 열심히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무늬만 당원인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저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당들이 주로 재정적으로 어디에 의존할 때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비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당원이 있고 당비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주인이 있고 유권자들 내 뜻을 대변하다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비 못지않게 어디에 의존하느냐?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요. 국가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정당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정당은 보다 당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유권자 이익을 대변하는 걸 바라는데 결국은 국고보조금을 갖게 되면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이쪽에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 얼마나 뭐 일체감을 가진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무당파 얘기를 드리면 되겠는데요. 예. 최근에는 아까 우리 학생들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에 대한 신뢰나 이게 떨어지고 불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성 정당에 대해서 약간 좀 증오나 미움이 올라가면 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두었던 정당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 둘 곳을 잃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뭔가 다른 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정치 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무당파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기 그 데이터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1990년대부터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정당 그 활동했던 사람들보다 순수 무당파가 보면은 한 40%, 30%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요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거 맥락에서 얘기하면 부동층 유권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음 두지 못하고 여론조사할 때는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결국은 언제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30%에서 40% 정도 유권자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마음을 두지 못하는가?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가? 무관심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러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열심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표가 뭐냐면은 나이에 따른 세대에 따른 차이예요. 실제로 보면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교수님들 듣지 않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무래도 그 사회를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의무감,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이런 것들도 강하시고 실제로 보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또 열심히 투표를 하시거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약속이 있고 그러면 잘 안 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격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원 활동하고 무당파 이런 것들 봐도 20대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당에서 뭘 얘기해요? 청년 대표, 뭐 청년 위원장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청년이 어떤 할당을 받아야 되는 소위 말해 정치적 소수자, 마이너리티라는 말 아시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거에 갖는 또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은 정당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50대, 60대 기성세대들만을 바라봐서는 정당이 활동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20대, 30대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 정당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정당으로 생존하고 남아있지 않겠어요? 선거에 후보도 되고. 거기 또 하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효능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efficacy라는 건데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내 대표에 대한 만족감, 뭔가 이게 뽑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파도 늘고 마음 들 때도 없고 정당 활동하는 사람도 줄고 거기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효능감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